가장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최근에 경험한 금융위기가 2008년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어떤 분들은 그때 리만 브라더스가 파산을 했다고 해서 리만 사태라고도 부르는 그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 이걸 금융위기라고 부르는 이유는 은행들이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까지 번졌었기 때문이에요. 이 사태가 왜 일어났냐면 재밌는 구조 때문입니다. 미국은 주급을 주잖아요. 우리는 월급을 주는데 그 이유가 실제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월급을 주면 그냥 월 초에 돈을 다 써버린대요. 그러니까 이제 주급을 나눠서 줍니다라고 할 정도로 많은 근로자들이 별로 여윳돈이 없이 살아간답니다. 우리나라는 한 달치, 두 달치 생활비도 주머니에 없으면 되게 불안할 텐데 미국인들은 돈이 없으면 일을 하러 오고 돈이 있으면 일을 잘 안 하려고 하는 어찌 보면 당연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분들이 많아서 근로 의욕을 좀 불어일으키는 일이 되게 중요한 목표인 나라인데요. 어떻게 하면 근로 의욕이 좀 생길까라고 할 때 사람들이 자기 집, 내 소유의 집을 가지면 모든 게 이렇게 긍정적인 순환이 시작되면서 근로 의욕이 커지더라라는 걸 알고 서민들도 누구나 집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보자 라고 하는 생각을 미국이 하게 됐어요. 서민들에게 집값의 몇 %를 대출을 해줘야 되느냐, 그리고 대출 받아간 서민들이 어느 정도로 이자를 갚을 수 있겠느냐, 이건 항상 고민인데 이 고민을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재밌는 파생 상품이 당시에 등장합니다. 어떤 거냐면 사람들 중에는 신용이 높은 사람도 있고 낮은 사람도 있는데 신용이 낮은 사람들에게도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대출을 서브프라임 모기지라는 이름으로 불렀어요. 그리고 미국의 금융회사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 이렇게 서브프라임 모기지라고 불리는 신용도가 좀 떨어지는 사람들이 돈을 빌려갈 때 쓴 차용증 있지 않겠습니까? 이 차용증을 다 한 자리에 모아요. 그러면 한 수백만 장의 계약서가 생겼겠죠? 이 대출 계약서를 가상으로 쪼갭니다. 바로 이게 핵심이었어요. 이 대출 계약서를 보면 어떻게 써 있냐면 앞으로 10년 동안 매달 이자를 얼마 갚겠습니다. 이렇게 써 있을 거 아니겠어요? 앞으로 10년 동안 매달 이자를 얼마 갚는다 이 말을 길게 늘리면 어떻게 되냐면 다음 달인 1월 말에 이자 얼마 갚겠습니다. 2월 말에 이자 얼마 갚겠습니다. 3월 말에도 이자 얼마 갚겠습니다. 하면서 120개월 동안 이때도 이자 얼마 갚겠습니다. 이렇게 쭉 120줄로 늘려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나눠질 거 아니겠어요? 그런 식으로 계약서를 바꾸고 1월 달에 갚겠다는 약속, 2월 달에 갚겠다는 약속, 3월 달에 갚겠다는 약속을 일일이 다 잘라요. 종이 조각을. 그러면 한 장의 계약서에서 그런 종이 조각 120개가 나올 겁니다. 그런 다음에 수백만 장의 계약서에서 자, 정신 차리고 다음 달 1월 달에 이자 얼마 갚겠다는 종이 조각만 다 일단 모아오세요. 그렇게 해요. 그러면 수백만 장의 계약서에서 다음 달에 이자 꼭 갚겠습니다라고 하는 약속도 수백만 개가 조각이 모아지겠죠. 자, 이걸 모아놓고 다 섞어요. 다음 달 1월 달에 이자를 꼭 갚겠습니다라고 쓴 그 줄만 다 모아서 한 덩어리로 만들어요.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상품은 신용이 떨어지는 서민들이 빌려간 주택담보대출이기는 한데 요 덩어리는 한 달 후인 1월 말에 이 사람들이 이자를 꼭 갚겠습니다라는 약속 증서니까 아무리 서민들이라도 이게 부도가 날 일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 한 달 후인데 무슨 일이 있겠어요. 그리고 전국에서 다 모은 건데 무슨 일이 벌어지더라도 그 도시 몇 군데에서만 일이 벌어지겠지 전국에 있는 대출을 받아간 분들이 이자를 다 못 갚는 이런 일이 왜 벌어지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자율이 높아요. 어떻게 이거 좀 사가실래요? 하는 이런 금융상품을 만들어서 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당시는 하필 이자가 굉장히 낮아진 저금리 시대였기 때문에 당장 다음 달이 만기고 다음 달이라니까요. 다음 달까지 무슨 일 있겠어요? 라고 설득하는 이 상품의 안전성을 생각하니까 와, 금융회사 고객들은 이걸 괜찮은 상품인데 라고 해서 많이 팔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상품을 CDO라고 부르는데 이것만 팔았으면 괜찮은데 이런 상품은
사실 사람들이 연체율이 높아지기 시작하면 이런 상품이 좀 불안해지기 시작하니까 요 가격이 떨어질 거고, 반대로 연체율이 낮아지기 시작하면 이거는 든든하게 상환이 되겠구나라니까 요 CDO의 가격이 올라갈 거 아니겠어요? 이 머리 좋은 금융회사 사람들은 요 CDO 가격이 올라갈지 내려갈지도 베팅을 할 수 있는 파생 상품도 만들어 판 겁니다. 우리도 가끔씩 월드컵 국가대표 축구팀 이런 거 하면 사무실에서 뭐 부장님 중심으로 해서 뭐 이 팀 저 팀에서 10,000원씩 걸고 내기 하잖아요. 사실은 월드컵에서 재밌는 경기 벌어지면 전국의 그 내기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아무도 조사 못하지만 사실 되게 큰 규모거든요. 그런데 이 CDO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움직이는지까지도 내기 상품을 만들어서 팔고, 혹시라도 그 내기에 이기거나 지면 뭐 얼마를 주는 보험 상품도 나오고, 또 그 보험 상품의 가격이 오르내리는 거에 또 베팅하는 그런 상품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기반으로 만든 금융상품 가지고 온갖 재밌는 장난을 다 해놓은 겁니다. 영화 빅숏이라고 하는 그 영화는 바로 그 장면을 영화로 만든 적이 있는데, 영화 빅숏에서 설명한 그 설명을 그대로 가져오면 도박하는 사람 둘이 있는데, 이 도박하는 사람 둘만 도박을 한 게 아니라 도박하는 사람 둘의 뒤에도 수많은 관중들이 모여서 이 사람이 이길 건지 이 사람이 이길 건지를 놓고 또 도박을 하고, 그걸 카메라로 중계하고 있으면 이 카메라 중계 방송을 보는 수많은 사람들이 또 거기서 또 도박을 하는 그런 식의 도박판이 벌어졌었습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축구 경기라고 하면 이 축구 경기가 예상 외의 결과가 나오면 전국에서 돈 잃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애초에 바로 다음 달이고 바로 2달 후인데 이렇게 전국의 모든 대출 받아간 사람들이 갑자기 다 문제가 생기는 일이 과연 있겠습니까? 라는 개념의 상품이었는데요. 재밌게도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국제 유가가 많이 비싸지던 시기였어요. 그런데 미국인들은 휘발유가 우리나라로 치면 쌀 같은 그런 생필품입니다. 그래서 미국인들은 그 당시에 휘발유 가격이 배럴당 4달러가 넘어가면, 그렇다고 기름 안 넣을 수는 없고 외출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사람들이 소득에서 휘발유 넣고 나면 남는 돈이 적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막 식료품도 잘 못 사 먹고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유가가 배럴당 4달러 이상으로 이렇게 올라가니까 전국의 서민들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을 못 갚기 시작하는 거죠. 처음에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은 일부 못 갚는 사람이 생길 수는 있지만 어떻게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못 갚는 일이 생깁니까? 미국인데. 라고 생각해서 만든 상품인데 유가가 비싸지니까 서민들 주머니는 어차피 다 똑같았던 거예요. 전국에서 동시에 연체하는 일이 벌어져서 난리가 났는데요. 이 난리가 난 이 상품을 워낙 많은 사람들이 내기를 하면서 팔다 보니까 누가 얼마를 갖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졌고, 그래서 불안한 사람들은 야, 내가 거래하는 은행도 저런 상품 많이 갖고 있다가 아마 손해 많이 봤지 아마. 잘 모르겠는데 일단 내 돈 빼고 볼까? 라는 생각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너도 나도 이제 예금 인출을 시작하려고 하고, 또 거기에 투자했던 상품들은 펀드였으면 펀드 인출 못 하십니다. 이런 발표도 나오고 하니까 막 난리가 난 거죠. 그게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전말이었는데, 이거를 글로벌 금융 위기라고 불리는 이유는 이렇게 금융기관에서 생긴 일이 은행들의 신용을 건드리고 은행들까지도 의심받는 상황을 가져온 아주 심각한 결과였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금융위기가 한 번 있었죠. 이건 환율에서 시작된 위기였습니다. 근데 환율이라고 하는 건 뭔지는 아실 텐데, 환율은 안정적인 게 좋은가요? 아니면 막 흔들리는 게 좋은가요? 라고 물으면 모든 사람들은 안정적인 게 좋아 라고 답을 합니다. 왜냐하면 환율이 안정적이어야 무역도 하고 무슨 판단도 하고 계획도 세우죠. 매번 이렇게 바뀌면 계획이 안 생기지 않겠어요? 당시에는 그냥 무역을 하는데 불편하다는 이유로 거의 환율을 고정시켜 놨었어요. 고정 환율이 편하니까. 대략 1달러는 800원 이 상황에서 뭐 큰일이 없으면 그냥 10원, 20원 정도만 움직이도록 이제 그렇게 해놨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1995년에 역플라자 합의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이건 뭐냐면 10년 전인 1985년에 플라자 합의를 거꾸로 바꾼 건데요. 1980년 초에 일본은 전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일본은 뭘 만들기만 하면 전 세계에 히트를 치는, 그러다 보니 일본 제품만 잘 팔리고 미국 제품은 안 팔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1985년에 미국이 일본만 부르기 미안하니까 독일까지 불러서 야, 너희 나라 두 나라는 돈 가치를 좀 끌어올려라. 그래서 그 이후로 10년 동안 일본 돈 가치가 2배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일본 땅을 팔면 미국 땅을 다 살 수 있어요 이런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일본 돈 가치를 억지로 끌어올려야 되는 상황 때문에 일본의 수출이 발목이 잡히고 그렇게 해서 어려움을 겪다가 그로부터 10년 후인 1995년에 일본이 미국한테 가서 우리 이렇게는 더 이상 못 살겠어. 제발 좀 우리의 환율을 다시 좀 정상화시켜 주시오라는 요청을 했고 미국도 하필 그때 작은 금융 위기가 하나 있어서 미국이 재정을 동원해서 미국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 상황이었는데 이 재정을 동원할 때 미국의 채권을 어디에다 팔아야 될지 고민하다가 일본을 좀 살려주고 일본한테 우리 채권 사라고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미국이 이번에는 그래 알았어 일본 돈 가치를 다시 낮추도록 하여라 라고 하는 조치를 취해 줍니다. 그래서 1년 만에 무려 36%나 일본 돈이 가치가 내려가요. 일본 돈 가치가 갑자기 내려갔는데 우리나라 돈 가치는 미국 달러에 그냥 연동해서 비슷하게 운영되고 있었으니까 이제 우리나라 수출이 잘 안 되겠죠. 그래서 IMF 외환위기 직전에 우리나라는 경상수지 적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었어요. 그러면 야 이게 달러가 자꾸 부족하구나라는 걸 느꼈어야 되는데 하필이면 그 무렵에 우리나라는 금융개방이라는 걸 하면서 외국에 있는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이건 한국의 무슨 기업에 돈을 빌려주건 하는 외환 거래를 자유화하는 그런 정책을 같이 펴고 있다 보니까 수출로 들어오는 달러는 줄었지만 외국에서 빌려오는 달러가 많아지니까 그냥 그걸로 별일 없는 것처럼 넘어갔던 겁니다. 그리고 외국은 이자가 쌌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나라 기업들은 외국 돈 빌리기가 쉬워졌는데 이자도 싸네? 그러면 이 돈을 빌릴까? 고민하다가 환율이 바뀌면 우리는 갚을 때 외국 돈으로 갚아야 되니까 혹시 문제가 생길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 당시에는 우리는 고정 환율이었잖아요. 환율을 정부가 늘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주는 그런 나라였으니까 그 걱정도 없겠네 라고 생각해서 너도 나도 외국에서 돈 빌려오는 그런 일을 자유롭게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돈을 빌려다 쓰는 게 지금도 뭐 우리의 경제 생활도 마찬가지지만 큰 문제가 없다면 문제 없는 건데 이제 외환 위기가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야, 저 코리아 좀 이상하지 않아? 수출도 잘 안 되고 경상수지도 적자인데 저거 저러다 저 나라 망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갑자기 스물스물 투자자들이 하기 시작하면 투자자들이 한국에 투자하던 거 빌려주던 돈을 다시 빼기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수출로 벌어들인 돈이었다면 그냥 다시 나가는 일이 없을 텐데 빌려온 돈이었기 때문에 그냥 빠져나가는 외화를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어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벌어졌던 그 외환의 위기, 그게 우리나라의 IMF 외환 위기, 금융 위기라고 불렀던 사건이고요. 마찬가지로 이때도 우리나라는 은행들이 의심을 많이 받으면서 은행들이 많이 망했어요. 어떤 기업이 해외에서 돈을 빌려와서 그걸로 투자를 하고 했습니다만 그 돈은 그 기업이 직접 빌려온 게 아니라 은행이 외국에서 빌려다가 그 기업한테 준 거니까 돈 갚아야 할 의무는 은행이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은행들의 은행이 그 은행을 보조해주고 지원해주고 하면서 문제를 해결했어야 되는데 그게 달러가 부족하니까 불가능했고 그래서 한번 대한민국이 망했다라고 부를 수 있는 IMF 외환 위기가 있었던 건데 사실은 대한민국이 망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보증을 섰던 은행들이 한 번씩 다 망했던 그런 일이었죠. 역시 이제 은행이 의심받기 시작하는 상황이었으니까 우리는 그거를 금융위기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 당시에도 우리나라는 은행에
돈을 맡겨놓은 많은 국민들이 있었는데 그 국민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당시에는 은행이 망하면 어떻게 보장해준다 그런 법조차 없었고 예금보험공사도 없었고 5천만 원까지 예금 보호해주는 제도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정부가 고민을 하다가 그 사람들이 은행에 돈을 맡겼다가 은행이 망하는 바람에 못 돌려받게 된 그 돈을 그 당시에 그냥 나라가 갚아주기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근데 나라라고 돈이 있나요? 그래서 그 당시에 발행했던 국채가 170조 원어치 정도 됐는데 그때 그냥 그 국채를 발행해서 시중에서 조달한 돈으로 은행들의 구멍을 메꾸고 그 메꾼 구멍으로 사람들이 맡긴 예금을 다 그냥 자기 돈 찾아서 돌려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 당시에 170조 원이니까 막 그거 이자까지 생각하면 얼마나 많겠어요. 그거 다 은행들이 갚아야 되는 거 다 정부가 대신 갚아줬던 거죠.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은행에 문제가 생겼을 때 국가가 국가 돈으로 다 메꿔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부터는 이제 5천만 원까지만 보호해 주도록 하자라는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